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푸른맘 아동심리상담센터 원장 전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1시간 동안 기질을 알면 내 아이가 보인다 라는 주제로 기질에 대한 이해를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어떻게 다들 따뜻한 차와 함께 들으실 준비 되셨을까요? 앞에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 너무 멋지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기질에 대해서 내 아이를 이해하는 단서로서 기질을 이해해보자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전달을 해주셨어요. 그런 의미 있는 내용들 오늘 1시간 동안 실사례를 중심으로 알차게 한번 풀어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런 것들 우리가 기질을 왜 알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도대체 내 아이의 이 행동 왜 그런 걸까? 하고 궁금하신 순간들 없으세요? 특히 내 아기가 어렸을 때 아주 영아일 때 이 아이 달래서 겨우 재웠어요. 눕히고 났을 때 이 아이한테 울라고 우리는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겨우 달래서 재워서 눕혔더니 세상에나 등에 침대에 등이 닿자마자 아기가 울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한테 침대에 등이 닿자마자 울라고 우리는 말해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런데 동년배 다른 아이를 봤더니요. 그냥 이렇게 달래서 재우고 눕혔는데 알아서 그냥 쭉 잘 자요. 왜 그럴까? 궁금하죠. 이런 것 말고도요. 우리는 영유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런 걸까 하는 이런 궁금증들이 생깁니다. 왜 내 아이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걸까? 왜 나의 아이는 이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넘쳐나는 걸까? 왜 내 아이는 낯선 사람만 보면 자꾸 도망치고 숨는 걸까? 세상에 친구랑 만난 지 벌써 3년째인데 왜 아직도 친구에게 인사를 하는 게 어색한 걸까? 왜 그런 걸까? 영유아 아이들과 함께 하시다 보면은요,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특유의 내 아이들의 행동과 정서적 양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성인 대비 경험이라는 것이 조금은 적지요. 왜냐? 태어나서 살아온 삶이 어른 대비 짧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서 싹트는 반응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기질을 이해했을 때 잘 해석될 수 있어서요. 오늘 기질을 알면 내 아이가 보인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우리가 평소 이해되지 않았던 혹은 너무 궁금했던 내 아이의 모습들을요. 오늘 이 기질을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서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기질이란 무엇일까?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아마 영유아 자녀와 함께 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기질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보신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정보, 지식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요 일단 기질이란 무엇인지 아주 쉽고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질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기질은 우리 흔히 말하기를 타고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알려주거나 학습,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타고나기를 가지고 있는, 타고나게 보이는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타고난 특성, 선천적이다, 유전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보다 학습과 환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유아의 행동과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될 거고요. 그 단서들을 오늘 3가지 요소로 알아볼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 자극 추구, 두 번째 위험 회피,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민감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오니까 아마 이거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따라오시면서 나의 아이를 상상하시면 이해될 수 있는 실사례를 들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극 추구와 위험 회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극 추구하고 위험 회피는요. 우리가 새로운 자극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마주하는 낯선 장소, 낯선 활동, 낯선 사람들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자극 추구의 성향, 위험 회피의 성향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면 일단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요, 어른 대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이 세상을 돌아다 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것들, 투성이겠죠. 그런데 이런 낯설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곳에 갔더니 아이 눈이 반짝거려요. 그리고 막 흥분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이제 신체 발달이 일어난 친구들은 막 자기가 다가가서 만져보려고 하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바로 뭐예요? 이거 뭐야 나 새로운 거 너무 궁금해. 호기심이 마구 싹트고요. 탐색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접해보고 싶어 하는 욕구, 바로 자극 추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요 자극 추구 말고요, 새롭고 낯설다라는 건요, 너무 새롭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때요? 새로우니까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서 너무 두렵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의 요소로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울렛이나 백화점, 새롭고 낯선 장소, 사람이 북적이는 곳을 갔더니 울어요. 엄마 아빠한테 폭 안겨서 눈을 뜨지를 않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어른들이 아이고 예뻐라 하고 얼러주시는데 일단 눈 감고 안겨서 웁니다. 이런 경우들, 새롭고 낯선 반응을요, 상당히 두렵고 힘들고 불안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자극을 위험이라고 인식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 위험 회피 성향이에요. 이렇게 기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경로에 따라서 자극 추구의 성향, 그리고 위험 회피의 성향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여기 제가 지금 밑에 산만함과 연관성이 있다, 불안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달아두었지요. 자극 추구 성향은요, 자극에 반응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자극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금방 주의가 전환되고 이거 뭐야? 하고 딱 주의를 전환시켰는데 그 다음에 새로운 자극에 또 빠른 속도로 계속 주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행동이 좀 어때 보여요? 부산스럽고 정신없다라고 상대적으로 여겨질 수 있죠. 그래서 자극 추구 성향의 정도는요, 내 아이의 산만함의 정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위험 회피 성향은요, 전반적으로 세상과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불안이 올라오는가 와 연관성이 높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는 불안이라는 정서성과 연관이 높아요. 그래서 이 자극 추구와 위험 회피의 성향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 요거 살펴보시면서 산만함과 불안이라는 키워드들도 같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극 추구 성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극 추구는 제가 조금 전에 낯설고 새로운 자극을 너무너무 궁금해, 탐구하고 싶어, 탐색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성향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자극 추구 성향이 뭐든지 그렇지만 너무 낮아도 아이가 성장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너무 높아도 아이가 성장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의 아이는 자극 추구 성향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죠. 일단 자극 추구 성향이요, 평균치보다 다소 낮은 축에 속할 경우, 이런 경우는요, 아이 스스로가요, 세상에 주어진 이 다양한 환경적 자극들에 반응이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뒤집고 기고할 때 이런 사물들 보면 되게 궁금해하죠. 그래서 이거 뭐야? 하고 시각적으로 탐색하고 기어가서 잡아서 구강자극 탐색하고 싶어해요. 빨려고 하죠. 먹으려고 하죠. 그럼 어른들이 찌지야 안 돼 하고 알려주죠. 그런데 어떤 아가는요, 모빌이 움직이든 이런
리모컨, 장난감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든 크게 아이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뭔가를 보고 눈이 반짝거린다거나 내가 다가가고 싶어서 움직인다거나 웃음이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해서 짜증의 정서를 보인다거나 하는 전반의 자극에 대한 반응들이요, 잘 나타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요, 특히 영아일 때요, 양육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냥 가만히 잘 있는 거예요. 뭔가 딱히 웃거나 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 짜증이나 뭔가를 요청하는 반응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막 움직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되게 순하고 키우기가 수월하고 양반 같은 아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아이는요, 세상을 자꾸 탐색하려고 하고 버둥거려야 되고요. 버둥거리는데 만져지지 않으면 짜증이 올라와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극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극을 취하는 과정이요, 아이 스스로의 발달을 촉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인데, 자극 추구 성향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아이가 세상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나 관심, 욕구들이 잘 드러나지를 않아서 자칫하면 발달이 정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순하구나, 양반 같구나 하고 양육자가 편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아이가 순하고 양반 같기는 한데 너무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가 스스로 싹트지 못하는 건 아닐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심이 좀 들고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시면, 네, 아이 스스로가 잘 안 될 때에는 뭐예요? 환경적으로 마련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은 더 자극을 가까이서 보고 취해볼 수 있도록, 너무 그렇다고 아이를 막 과도하게 자극에 노출시키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대로 두기보다는 어른이 두세 번 더 먼저 다가가서 자극의 호기심을 톡톡 건드려주는 양육이 개입된다라고 한다면 예방적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팁을 같이 전달드려요. 그럼 이제 자극 추구 성향이 높은 경우를 좀 살펴볼게요. 사실은 자극 추구 성향이 높다라고 한다면요, 상대적으로 나의 아이가 자극에 대한 탐색적 흥분, 쉽게 흥분하는 정서가 올라오고 외연화된 행동성의 속도가 빠르고요. 그래서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다소 정신없다, 부산스럽다 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 수준으로 높은 경우에는 아이가 세상에 먼저 유동적으로 반응하고 다가가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적정 수준 이상으로 다소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는요, 되려 자극 한 가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만하고 너무 빠른 주의 전환으로 인해서 한 가지 자극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자기 발달을 더 나은 과정으로 끌고 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대집단 활동을 하거나 지시 따르기나 질서를 지켜야 될 때 아이가 줄서기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대집단 활동에 내가 흥미가 없는 데에도 조금 참고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하는 적응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놀이를 할 때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놓고 그래서 키즈 카페를 가거나 뭐 외부 환경에 노출됐을 때에 아이가 되게 과도하게 흥분하고 즐거워하면서 너무 빠른 속도로 타다다다닥 움직인다 하는 행동이 있는 경우,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원 시작했는데 처음에 적응하는 데는 수월하고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아이들하고 놀이할 때 너무 쉽게 이탈한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 아닌 때 선생님이 대집단 활동이라서 하자고 할 때 잘 안 하려고 하고 쉽게 이탈한다거나, 혹은 책상이나 책장, 의자와 같은 위험한 곳에 자주 올라가고 점프 뛰면서 놀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성이 있고 활동성의 속도감이 좀 빠른 경우들은요, 자극추구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축에 속한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런 외연화된 행동들은 아이가 집단 생활을 하거나 집에서 엄마 아빠의 지시를 차근히 따르는 데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주로 통제적 언어를 사용할 확률이 높아져요. 하지마, 안 돼, 기다리라고 했지. 아니야, 아니라고 했어, 내려와, 그만. 그죠? 지금 제가 아이들이 보일 수 있는 행동에 어른이 어떤 즉각적 반응들이 나오는지 예시를 들었는데 어때요? 전부 다 안 돼, 하지마, 하지 말라고 했지, 왜 자꾸 하는 거야? 통제적 언어, 질타, 비난의 언어가 사용될 확률이 높아져요. 아이의 성향이 주로 통제를 필요로 하는 행동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요. 우리들 또한 아이에게 그 아이의 에너지를 어떻게 발산시키고 어떻게 수렴시켜줘야 되는지 방법적인 측면에서 미흡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내해주는 훈육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지마, 안 돼, 하지 말라고 했지와 같은 다소 부정적인 통제적 언어만 사용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친구들은 에너지 발산에 대한 기회를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깥 활동을 충분히 한다거나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히 자기 방식의 놀이가 인정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에너지만 발산하게 되면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다듬어서 수렴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지속하는 연습은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히 아이가 충분히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은 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한 한 꼭지고요. 그 다음 충분히 신나게 뛰어노는 상황이면 와, 근데 우리 너무 신났다. 트램플린 너무 뛰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시원한 물도 마시고 간식도 마시고 엄마랑 같이 블럭 쌓기도 해볼까? 라고 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활동 후에 자연스럽게 장면의 전환을 일상에서 유도해 주시고요. 짧지만 에너지를 수렴하면서 아주 작은 정적인 놀이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일상의 접근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계속적으로 뛰어다니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통제적 언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죠. 뛰지 않아. 뛰지 말라고 했지. 를 조금 더 긍정적인 언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바꿔준다면 어떤 말을 해볼 수 있을까요? 뛰지 않아. 뭐 하면 돼요? 멈춰볼까? 그쵸? 그리고 우리 이제 한 발 한 발 걸어볼까? 사뿐사뿐 걸어보자. 어때요? 뛰지 말고 걸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뛰는 거를 멈추고 한 발 한 발 걸어볼까? 사뿐사뿐 걸어가자. 아이들한테 하지마 라는 걸 알려주는 거 중요합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에는 특히 안 돼, 아니야 알려주시는 거 필요해요. 하지만 동시에요, 안 돼, 하지마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대체적인 긍정 언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작은 사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 아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지? 라는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고요. 내 아이가 이게 안 되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생각은요, 이 아이한테 무엇을 해달라고 안내하는 언어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서 이런 짧은 시간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내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짚어주는 걸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본다라고 한다면요, 그만큼 우리는 한 뼘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자극추구 성향에 대해서 짧고 굵게 살펴봤고요.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경우는 어린이집 유치원 적응에 이슈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집에서 내 아이가 양말 하나 신고 옷 하나 입는 데에도 그 행동의 연결이 쉽지 않은 경우, 이런 일상을 경험하고 계신 엄마 아빠들이다라고 한다면 내 아이가 집단 생활에서 모두가 정리할 때 정리하지 않고 계속 혼자 놀려고 한다거나 모두가 조금은 지루해도 줄을 설 때 이탈하는 내 아이의 모습이 일정 부분 이해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와 내 아이의 최상의 발달을 위해서 함께하는 협력자들이잖아요. 가정에서 보여지는 내 아이의 모습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에서의 어려움이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가장 중요한 어린이집 선생님, 담임 선생님과 소통하시면서 내 아이의 요 산만하고 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조금은 더 쾌활하게 잘 다듬어 줄 수 있을지 협력해 나가는 자세를 취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왜 한참 뛰어놀고 너무 신나게 뛰어놀았어. 이제는 숨 고르기 하고 물 마시고 간식 먹고 엄마랑 블럭 잠깐 해볼까? 하는 식으로 발산과 수렴을 안내해주는 짧은 예시 들어드렸잖아요. 이런 형태의 일상에서의 개입을 함께 지원해 주시는 것 또한 내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조금은 더 에너지를 수렴시키는 방향으로 조절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험회피 성향 한번 가볼게요. 뿅. 네, 위험회피 성향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새롭고 낯선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이가 불안을 쉽게 여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낯설고 새로운 자극들을 보면 아이가 이거 뭐야? 하는 경계심, 두려움부터 먼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 불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러니까 또 위험회피 성향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위험회피 성향 적정 수준으로 있으면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이걸 무턱대고 다가가 봐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물러서서 살펴보고 차근히 다가가야 되는지, 아이가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흥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생각하고 조금은 더 차근히 위계, 단계, 순서를 설정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지표예요. 그런데 또 이게 적정 수준이 아니라 너무 낮은 경우이다 라고 한다면요, 특히 불안하거나 문제가 된다라는 느낌이 마음속에서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신체에 대한 움직임이나 주변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주의력이 다소 낮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위험을 감지하지 않고 크게 문제 있다라는 인식이 없다 보니 무심코 만지거나 움직이는 경우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꽤나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안 돼, 위험해, 하지 마. 대부분 또 위험해 아이들이 자주 노출이 되면 통제적 언어를 또 많이 쓰게 되거든요. 다치니까요. 그런데 요렇게 위험회피 성향이 좀 낮아서요, 안전에 대한 이슈들, 주변의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 내 몸의 움직임에 대한 주의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축에 속하는 아이들은요, 무엇을 알려주는 게 필요할까요? 위험해, 안 돼 를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무엇을 제대로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가 를 짚어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하, 뭐뭐는 그냥 지나간 거구나. 그런데 뭐뭐야, 지나갈 때 우리 이렇게 고개를 한번 내려서 살펴볼까? 엄마랑 지금 한번 볼까? 그치, 여기에 돌다리가 있었어. 그런데 요걸 한번 살펴보지 않고 가면 아이야 할 수 있지. 엄마랑 한번 보자. 하나, 둘, 오이구 잘 봤네. 이제 뛰어서 조심히 가볼까요?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아이가요, 나의 신체에 대한 움직임이나 주변을 살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 그런 데의 주의력이 의식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개입해 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위험회피가 높은 경우, 요거는 사실 다룰 얘기가 정말 또 많은 무궁무진한 영역인데,
아마 요거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경우 들으시면서 질문들 정말 많이들 주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아까 자극추구 성향 얘기하시면서도 어머님들 나름대로의 이제 고민들 많으실 텐데, 일단은요,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경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사전에 주신 질문들 중에서 특히 요 위험회피 성향하고 연관성이 높은 질문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고 조금 더 주신 사례, 질문들의 바탕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 쭉 연결해서 갈 거니까요. 조금만 더 같이 들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경우 같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세상에요, 위험하고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 세상을 눈뜨고 바라보고 듣고 느낄 때요, 나도 모르게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경우의 친구들은요, 이 세상을 불안하다, 무섭다, 두렵다, 혼란스럽다 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낯선 자극,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고 적응하는데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왜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 시작했을 때요, 분리 되게 어려워하고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에 들어가는 거,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지내는 거 울면서 되게 힘들어했던 아이들 있지요.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축에 속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최초의 등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적응 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최초에 등원했을 때 두세 달에 걸쳐서 겨우 적응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도 내 아이는 한 달은 운다거나 하는 일들이 영유아기 동안 꽤나 오래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친구들은 전반적인 적응이 수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위험회피 성향이 높고 불안이 높다라고 한다면 영유아 시기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아이의 불안을 점진적으로 다뤄서 내 아이가 세상에 대한 안정감을 찾고 나 스스로를 달래서 조금은 더 용기 있게 적응할 수 있는 아이로 이끌어주는 게 육아의 커다란 목표로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정말 많은 특성들이 있는데요. 뭐 그거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아이들은요, 내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경험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다라는 걸 매우 민감하게 여겨주는 가정의 울타리를 본인의 secure base, 안전한 공간, 안전한 대상으로 삼는 아주 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집 안이 가장 안전한 자신의 울타리이자 성이고요. 그 성 안에서 나의 불안과 불편함, 요 세심하고도 민감한 정서적 기류들을 매우 잘 읽고 함께 해주는 엄마, 아빠, 주 양육자들이 본인한테 가장 중요한 애착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요 성 울타리 안에서 요 양육자들과의 생활을 영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보세요. 집에서 어린이집 가야 될 때요,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성을 벗어나서 한 번도 항해해보지 못한 낯선 물리적 공간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낯선 물리적 공간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나와 호흡을 맞춰보지 않은 또 낯선 사람들과 생활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 들으시니까 내 아이가 올해 3월에 왜 그렇게도 울고 힘들어했는가, 내 아이가 이 세상에 한 발 더 나아가는데 엄청난 성장통과 적응에 대한 진통을 겪었구나 하는 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위험회피 성향을 이 높은 친구들, 이렇게 장면에서 장면의 전환,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에 엄청난 도전과 어려움을 경험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위험회피 성향이 갖고 있는 아이들의 행동 양상이 어른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질문들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요것도 아주 대표적으로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친구들이 보이는 특성인데요. 집에서 보이는 행동이랑
밖에서 보이는 행동이 다르다. 집에서는요, 자기 표현 너무 잘하고요, 발달적으로 너무 유능하고 똑부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크면서는요, 자기 VJ 할 거니까 나 뭐 하는 거 촬영하라고 하면서 엄청 막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이런 행동들도 보여요.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 가면 손 들고 발표 절대 못 하고요. 뭔가 행사가 있어서 부모 참여 수업에 갔더니 내 아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에서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 엄마 보고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자기 VJ 할 거라고 하면서 나가면 왜 그러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내 아이의 모습. 그죠? 그래서 내 아이에 두 개가 있는 것 같다. 내 아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라고들 또 보고해 주시거든요. 요 특성이요, 바로 위험회피 성향, 불안이 높은 기질의 아이들이 보이는 아주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불안이 높은 친구들은요, 내가 딱 세상에 나갔을 때 자극에 일단 딱 위축돼요. 그래서요, 나를 드러낼 여유가 없어요. 여기에 벽이 쫙 생깁니다. 그래서 그 벽 안에 나를 딱 가둬요. 왜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벽 안에 나를 탁 가두고 나의 정서나 행동이나 나의 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상당히 억제시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집은 어때요? 너무 안전한 공간이잖아요. 집은요, 나한테 너무 편안하고 좋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나를 가둘 필요가 없습니다. 뭐예요? 울타리 훌훌 자동 해제예요. 집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알맹이와 본 모습을 반짝반짝 다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밖에 나가면 뭐예요? 나를 지켜라! 타타탁! 하고 또 울타리가 쳐져요.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조금 더 크면 부끄럽고 해서 보여주지 않는 걸로 발전하는데요. 어릴수록요, 보여주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보여주는 거예요. 불안이 더 압도적이라서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요 연령대에 요런 모습들은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모습만큼 바깥에서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바깥에서 내 아이가 집에서 보이는 그 유능함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려면요, 뭐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낯선 환경, 낯선 공간에 아이가 적응하는 것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린이집 한동안 장기간 결석하다가 다시 등원했다. 그러다 보니까 등원했을 때 아이가 보이는 불편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 거부하거나 부적응적인 모습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곳에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곳 또한 나의 집과 버금가는 제2의 안전기지이다. 라는 인식이 형성될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울고 거부하고 불편하니까 내 아이가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염려되는 마음으로 그러면 일단 쉰 김에 그냥 계속 쉬다가 내년에 보낼까? 아니면 어차피 여름이고 휴가기도 하니까 두세 달 쉬었다가 그냥 2학기, 새학기 시작할 때 다시 보내볼까?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내 아이가 신체적으로나 크게 문제가 있거나 하는 고려해야 되는 특별한 요인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요 녀석이 가정이라는 안전기지에서 또 다른 안전기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만큼 뚝딱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내 아이의 상태를 읽어주시고 뭐예요? 요 시간이 반복되면 내 아이는 분명히 어린이집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자신만의 안전기지로 적응하고 꾸려갈 것이다 라고 믿어주시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꼭 안아주시고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 마음이 어제보다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어. 엄마가 많이 사랑해. 이따가 만나. 편안한 안정감 주시고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하고 아이를 선생님에게 믿고 자연스럽게 인계해 주시는 과정, 요런 과정만 잘 지켜주시더라도요, 내 아이가 벌써 집이라는 곳이 아니라 집에서 한 군데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물리적 공간의 안전기지를 형성하고 그 안전기지에서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교사와 친구들이라는 더 다양한 사회적 타인들과의 관계와 적응의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만 잘 굳건하게 이끌어 주시더라도 내 아이의 적응과 그 적응을 바탕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요 사례 들으시면서 막 어떻게 하지 갈등하시는 분들, 문화센터나 새로운 학원, 새로운 학원, 새로운 활동 해야 되는데 매번 거부하는 친구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충분한 안정감을 주고 그 경험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주시는 거 핵심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보면 여기는 위험회피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친구들이 보이는 사회성, 또래 관계의 확장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새로운 공간, 새로운 환경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키즈 카페 같은 경우는요. 사실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친구들한테 되게 큰 도전 과제예요. 왜겠어요? 일단 물리적 공간으로 다르죠. 장난감이 많기는 하지만요. 그 장난감에 매료되거나 자극을 탐구하고 싶은 흥미를 느끼기보다는요. 이 낯선 공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작은 공간에 북적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게 되게 과도한 불안과 자극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키즈 카페를 간다 하더라도 한적한 시간에 가다가 점진적으로 사람이 많은 주말에까지 나아가는 이런 단계적 접근으로 키즈 카페에 노출시켜 주시는 거가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뭔가 낯선 공간,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한테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대로요. 아이가 낯선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냥 얘가 싫어하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고요. 앞에 이어서 이야기 드린 대로 그 경험을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요것 꼭 기억해 주세요. 낯선데 노출시키라고 했더니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너도 할 수 있다. 해봐라. 해봐. 자, 만져봐. 하면서요. 아이가 심리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이걸 만질 수가 없는데 만지게 억지로 시킨다거나 주변 친구들을 보게 해주는 건 좋은데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나도 모르게 답답해서 질타의 언어를 쓴다거나 피하는 게 좋겠죠. 이런 친구들은요. 제가 방금 키즈 카페 얘기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설계해야 돼요. 이 아이가 키즈 카페라는 공간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단계를 설정해 줘야 돼요. 크게 어려움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키즈 카페 가면 알아서 놀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키즈 카페라는 공간도 낯설고 부담스러운데 주말에 북적이고 사람 많기까지 하면 너무 힘들겠구나. 그러면 되게 한적할 때 의도적으로 몇 번 데리고 가야겠네. 그래서 거기에 물리적 공간과 놀잇감을 경험하게 하면서 여기가 두렵고 낯선 공간이 아니라 너가 조금만 용기 내서 다가가면 즐거움이 많은 공간이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거. 첫 번째 단계가 돼야 되고요. 거기서 조금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엄마 손 잡지 않고도 익숙한 놀잇감들을 만지고 조금 더 즐겁게 자율적으로 탐색한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더 사람이 북적이는 시간에 가보는 거. 그러다가 이제 최종 단계, 시간이나 사람 구애받지 않고 친구들하고 약속해서 가는 거. 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즈 카페라는 하나의 공간을 적응하는 데에도 분명히 단계가 설정돼야 된다라는 거. 문화센터, 과학관 이런 데 갔어요. 기껏 30분 줄을 섰어요. 너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줄을 섰는데 막상 줄 섰더니 여기 이렇게 상자에 손 넣어서 뾰롱 하고 하는 활동인데 그 상자 안에 내 손을 넣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서 안 그래도 떨리는 마음을 달래면서 줄 서서 어떻게든 버텨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하려니까
불안에 압도돼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엄마 아빠는 속 터지고 답답합니다. 주말에 힘들게 시간 내고 돈 써서 갔는데 줄만 40분을 썼는데 그거 못해 얘가. 그래갖고 다시 줄 서거나 뒤돌아서게 생겼어. 그럼 어른 되게 화나고 속상해요. 그런데 요 시간이 필요한 친구예요. 어떻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맞아, 줄 설 때도 떨렸지. 근데 막상 하려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하면서 뭐예요? 아이가 그 순간에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압박감, 부담스러움, 불안의 정서를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서가 흘러가는 창구가 생길 수 있고요. 이 정서가 흘러가는 창구가 생겨야 아이들이 조절이라는 걸 할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뭐 해주시면 돼요? 눈높이 맞춰서 맞아.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 내가 두근두근 거리는데도 줄을 섰고 하고 싶기도 한데 사실은 너무너무 겁나서 못했잖아. 그러면 모모 너가 가장 속상할 거야. 엄마가 알아. 위로해 줄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볼까? 한 번 더 용기 내서 줄을 서서 도전해 볼까? 아니면 다른 걸 해볼까?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가 내 정서를 읽어주면서 그게 힘을 받았어. 그래서 솔직히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해보고 싶대요. 그럼 뭐예요? 기꺼이 한 번 더 줄 서줄 수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 줄을 섰는데에도 내 아이가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실패를 기꺼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그럼 우리 다음에 또 해보면 되지? 다다음 주에 또 오자. 그래서 우리 그때에는 조금 더 용기를 충전해서 와보자. 집에서 우리 보자기 씌워놓고 까꿍 놀이도 해보자 하면서 엄마가 그 다음을 하이파이브 하면서 지지해주고 약속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친구들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는 하지만 분명히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자신의 불안을 인정받고 다룰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런 불안을 보이는 요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친구들은 때때로 양육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요, 반복적으로 제공해줘야 되는 이런 과정들의 피로도를 쉽게 느낍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요, 조금만 더 내 아이를 믿고 두 번, 세 번, 네 번 그 기회를 주는 부모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을 때 엄마, 아빠가 느껴지는 뿌듯함, 내 아이의 성장 과정, 모든 걸 다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로 지지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퀘스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질문 보시면, 여기서, 그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친구들, 불안이라는 정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까지 뻗어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위험회피를 제가 지금 1시간 안에 요 기지를 다루기 때문에 맛보기로 다루기는 하지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한 단계 조금 더 깊이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자, 보시면요, 일단 배변. 불안이 높은 친구들은 전환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이라는 장면에서 어린이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변화, 이 장면의 전환이 되게 어렵고요. 활동의 전환, 모든 것의 변화를 맞이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배변이요, 어른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호가 오면 내보내야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이 배변도 뭐예요? 보유하고 있다가 내보내야 되는 전환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안 그래도 어린이집도 불편해 죽겠는데, 담고 있던 거 내보내는 것도 어색해 죽겠는데, 기저귀가 아닌 변기에다 해야 되는 것도 낯설고 힘들고 변기에 빠질까봐 두렵고 힘든데, 세상에 어린이집 화장실 가서 싸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응가마렵다는 이 나쁘끄러운 말도 해야 돼요. 어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이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이 우리 아이한테는 엄청난 허들이구나 조금 느껴지실까요? 배변을 한다라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인데요. 영유아기에 특히 요 불안의 성향,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친구들한테 배변은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배변 훈련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배변 훈련 잘 하는데요.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두 번의 실수에 엄청난 수치심과 손상감을 경험하는 또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회피 성향, 불안이 높은 친구들은 장면의 전환, 보유하고 있다 내보내는 거, 화장실이라는 공간으로 전환,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공포와 낯설음, 배변을 말해야 되는 그 낯부끄럽고 수줍은 요 모든 것들이 배변에 어려움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요. 아이가 만약에 어느 정도 배변은 좀 되기는 했는데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유달리 안 된다. 특히 요 경우처럼 배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불편해서 참다가 결국에는 팬티에 묻어오거나 실수를 한다. 이런 경우는요. 말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말보다 조금 더 쉬운 단계가 뭘까요? 신체 언어를 쓰거나 대체 수단을 활용하는 거예요. 말로 내뱉을 때는 부끄럽지만 작은 신체 신호 수단을 만들거나 이렇게 조그만한 색깔 이런 거를 자기 가방에다 이렇게 뿅 하고 들거나 이런 식의 뭔가를 마련해 보셔요. 그래서 아이가 말로 꺼내기는 사실 훨씬 어렵지만요. 이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다리 역할로, 중간 역할로 마련해 주시면 그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요, 어른이 결정하지 마시고요. 아이하고 이야기 나눠서 하실 수 있는 연령이에요. 지금 요 연령이. 그럼 뭐예요? 맞아. 응가 하고 싶은데 응가 얘기하는 게 부끄러워. 마음이 떨려. 그러면 우리 말하는 건 부끄럽고 떨리니까 선생님한테 어떻게 응가 신호를 말해줄까?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볼까?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톡톡 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맨날 다른 스티커 붙여볼까? 흥미를 좀 주죠. 그래서 아이가 부담스러운 자극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맨날 스티커 새로운 거 하나씩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 과정 자체가 아이들한테 흥미롭고 재밌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배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심리적 불편함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의사소통을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해서 화장실을 잘 갔다 올 수 있는 성공의 경험도 줄 수 있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높은 허들이라면 그거보다 한 단계 낮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 해결 방법을 중간 다리로 연결해 보시는 건 어떨지 한번 던져보고요. 그 다음 이제 또래들하고의 상호작용. 이 친구들이요. 사회성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내가 제일 안전하고 믿음직한 사람을 안전 기반으로 삼기 때문에 집이랑 엄마 아빠 주 양육자를 절대적 대상이자 장소로 여기는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사회화된 기관에서도 엄마 아빠를 대신할 수 있는 교사를 첫 번째 안전한 대상으로 삼고요. 교사가 안전한 대상이 되면 그 다음에 또래로 확장이 되는데 사실 또래로 확장되는 요 중간 과정에서도요. 어른들은 나를 이해하고 안정감을 주는 대상이지만 사실 또래들은 아니거든요. 또래들은 또래잖아요. 그러니까 또래들도 또래들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친구는 어때요? 얘가 내 마음도 모르고 계속 나한테 갑자기 다가오거나 내가 하고 있는 거 만지려고 하거나 하면서 뭐예요? 나를 공격하거나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행동들을 하는 통제가 불가능한 대상들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은 또래를 받아들이는데도 허들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넘어가고 나면 어떤 또 양상을 보이냐면 또래들 중에서 요런 두 케이스를 좀 많이 선택해요. 나 되게 유능해서 나한테 안정감을 주고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딱 골라요. 그래서 그 친구를 단짝으로 삼거나 아니면 정말 피가 땡기는 비슷한 기질의 아이. 그래서 서로가 잔잔한 호수처럼 서로한테 역동을 형성하지 않는 편안함만 줄 수 있는 단짝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래 관계에서도 되게 국소한 영역에서부터 또래 활동이 시작되고요. 그러다 보니 그 절대적인 한두 명의 친구에게 절대 의존과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단짝이 그날 아프거나 휴가 가거나 해서 어린이집 못 오면 방황합니다.
다른 친구랑 못 어울리고 내 짝을 잃어서 방황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엄마 아빠 속상하고요. 선생님들도 이제 단짝이 없어서 이 아이가 오늘 방황하는구나.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다시 또 오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럴 때에는 뭐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아이의 이런 성향을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조금은 더 균형적이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성향의 친구와 놀이를 3시, 4시 유도하는 거죠. 선생님이 껴서. 그래서 또래하고의 또 다른 경험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주시는 거, 아이가 또래 관계가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또래 관계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적응들을 단계적으로 차근히 해주면서 불안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심 포인트라서 그 앞 단계부터 우리가 차근히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 같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불안이 높다라고 하면 사실 연관되어 있는 게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적 행동, 강박과 연관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불안이 높은 친구들은 내가 불안하니까 순간 손톱을 물어뜯거나 눈썹을 이렇게 만지거나 머리를 꼬거나 아니면 엄마 머리를 계속 만지면서 잔다거나 그래서 감각에 대한 추구 성향이 조금 높은 축에 속하기도 하고요. 편안하고 부드러운 것, 내가 조금 감각적으로 선호하는 것들을 반복하려고 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의 3번째 같은 경우는요. 아이가 대단한 환경적 변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그 불안이 올라왔을 때 나오는 어떤 일종의 강박적 행동들, 습관적인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걸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라고 소거하려고만 하시기보다는요. 아이들의 불안에 기반한 행동 특성이다라는 걸 인정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반복되면요. 처음에는 불안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반복된다라는 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더라도 조금 무료하거나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요. 안 된다라는 말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멈추게 하는 전환 행동을 요청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계속 이렇게 하면서 TV를 보고 있다 어느 순간. 그러면 뭐예요? 모모야 엄마 리모컨 좀. 모모야 지금 그거 무슨 내용이야? 이러면서 아이한테 한두 번 말을 건다거나 TV를 시청하면서 잠깐 엄마한테도 주의가 기울여져서 멈춰지게 한다거나 하는 형태의 일상의 자연스러운 습관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개입을 적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한 가지가 멈추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다른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시면 엄마 아빠가 또 이래? 저거 안 했더니 이번엔 또 이거 하네? 하는 반응이 조금은 더 소강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요. 아이한테 조금 부정적이거나 좋지 않은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우리가 조금 낮춰보는 이런 이해의 과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마지막 꼭지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톡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부분은요. 제가 간단하게만 짚어드리면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는데 좋아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인간은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흥분하고 하고 싶어 하면서도 두려워서 다가가지 못하는 양가 감정이 충돌하는 둘 다 높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엄마 아빠가 내 아이를 이해를 잘 못해요. 특히 이해를 못해요. 왜냐? 어떨 땐 되게 잘하고요. 어떨 땐 되게 철회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서 부모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일단 이해하고 수용하시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왜? 라는 의문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애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는 어떨 때에는 자극 추구 성향이 승리해서 적응 잘하니까 땡큐베리 감사. 어떨 때에는 오늘은 위험 회피가 이겼어. 그럼 오늘은 이 아이가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해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구나 하고 내 아이가 보이는 양상에 따라서 부모가 방향을 설정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팁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사회적 민감성 넘어갈 건데요. 사회적 민감성은요, 내 아이들이 주변에 대한 인식, 주변이 주는 피드백과 반응을 얼마나 신경 쓰는가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민감성이 일정 수준으로 높다라고 하면요, 특히 6세에서 7세 사회정서성 발달이 꽃을 피울 때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회적 유능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민감성이 너무 낮다라고 한다면요, 아이들이 사회적 민감성 측면이 낮으면 주변을 잘 안 두르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은 사실 유치원 어린이집 제가 관찰평가를 가면요, 친구가 뭐라고 하던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크게 개의치 않고 마이웨이를 가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특히 주양육자 입장에서는 주양육자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들을 아이가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정서적 민감성이 있는 엄마 아빠들은요, 아이에 대한 감정적인 서운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 아이가 어떤 부분, 타인의 어떤 정서를 인식하고 사회적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마음에 정서적인 서운함만 쌓아두는 게 아니라, 모모야, 그런데 엄마가 이걸 챙겨줬는데 네가 그렇게 퉁명스럽게 반응하니까 엄마는 사실 좀 마음이 속상하고 서운해. 이럴 때에는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줬구나, 고마워요 라고 표현해줬으면 좋겠어. 부탁해. 이런 식의 개방적 표현들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경우는요, 자칫하면 방향성을 잃을 수 있어요. 나는 A를 하고 싶은데 주변이 나한테 주는 말의 영향을 높게 받다 보니까 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자아가 유약해질 수 있고 나의 감정이나 의사표현을 다 억제해서 불평, 불만, 불만족이 무의식에 쌓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되게 쉽게 좌절하고 이유 없이 집에 와서 짜증을 내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내 아이가 부모하고 있을 때부터 조금은 차근히 내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양육의 접근이 조금 필요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집에서는 잘하는데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못해서 속상해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래 맞아, 모모는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크게 듣는 귀가 있어서 가끔은 너의 얘기를 못해. 그런데 모모야, 계속 너의 놀이를, 네가 하고 싶은 놀이를 얘기를 못하면 결국에는 모모는 행복하지 않고 속상하고 슬플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가 하고 싶은 놀이 2번 들어주고 모모가 하고 싶은 놀이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우리 내일부터 2번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가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정말 타인을 담을 수 있는 큰 귀를 가진 아이거든요. 그걸 인정해 주시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네가 속상하고 슬플 거기 때문에 너를 챙기는 용기도 한번 내어보자 라는 지지와 2번 한 번의 방법을 안내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요, 쭉쭉쭉 가볼게요. 이렇게요, 저희가 짧지만 굵게 기질의 특성, 특히 자극주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내 아이들, 영유아 시기의 친구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질 3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그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또 좀 사례를 다루려고 사전에 주신 질의들을 이제 해당되는 내용에 또 넣어서 담아봤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기질을 알면 내 아이가 보인다 를 다뤄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런 사례들 사실은 조금 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음성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하면 조금 더 필요한 단서들을 모아서 더 핵심적이고 실제적인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만 보고 답변을 드리려 하니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거 순서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이해하고 내 아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육 행동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주 짧게나마 우리 가정의 엄마 아빠들 그리고 귀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요 삶의 육아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1시간 동안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희 살면서 아이들과 함께 나아가면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